지난 12월 29일 국방부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초정밀 탄도탄 현무사 고위력 탄도탄 현무5의 미사일 시험 성공 소식이 오피셜로 공개된 것인데요. 국방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무사 현무5 모두 시험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시험은 성공했으며 전력화 시기는 비닉으로 공개할 순 없으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할 것. 현무5는 사거리 3,000터부터 5,500km 수준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급 이상으로서 탄두 중량이 최대 비터부터 9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는 한국군의 게임 체인저 미사일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의 탄도 미사일 가운데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 내외로 알려져 있어 현무5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국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국영군사신문인 인민해방군일보는 현무5에 대해 한국이 개발한 9톤급 탄두를 탑재하는 현무5형 탄도미사일은 꼭 초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필요는 없다. 현무5에는 초중형 탄두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무게를 사거리로 바꾸려는 사치스러운 계획에서 비롯된 것. 이 탄두를 탑재한 현무사에 대해서는 탄두 무게를 줄여 최대 사거리 800km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구 탄두를 탑재한 현무5는 탄두 무게를 줄여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 중국이 이처럼 현무5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와 언론 보도에서는 현무5를 두고 3000km에서 5500km의 사거리를 지닌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합니다. 9톤의 탄두를 1톤으로 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무5의 어마무시한 총중량입니다. 현무5의 총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하는데 이는 사거리 13,000km에 달하는 ICBM, 미니트맨 LGM-30와 같은 중량입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상 발사형 ICBM인 미니트맨 3는 총중량 35.3톤으로 3단 고체 추진 로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고체 연료 기반의 현무5의 추진력은 사거리 13,000km를 발사할 수 있는 ICBM급 중량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저렴하고 구조가 단순해 생산이 가능하고 신속히 발사할 수 있어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며 액체 연료 미사일과 달리 실수로 폭발할 가능성이 적고 연료를 탑재한 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2017년 11월 고체 연료에 대한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조정되었고 이후 5년 만에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9톤의 괴물 미사일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2021년 5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지금의 한국은 사실상 현무6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고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특히 지난 12월 4일 한국 국방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고체 연료 1단 추진체와 3, 4단을 결합한 뒤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지구 관측용 SAR 위성까지 탑재한 채 3차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주발사체가 현무와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우주발사체는 탑재물을 지구 공전 궤도에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사거리가 충분히 길며 여기에 재도립 기술만 더해진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개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은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추진 체계의 개발을 사실상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사거리가 대폭 늘어나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만에서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 12345의 순차적인 개발은 동북아에 엄청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 얘기할 때 모두가 현무 시리즈를 알고 있죠. 현무 시리즈는 과거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처음에 제한을 두었다가 나중에 그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제한은 미사일의 톤수 등 많은 세부 사항이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면서 최신의 현무 지역 5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어 연말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산 규모의 최대치는 1년에 70기이며 현무5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무5는 현무 중 최고 등급으로 불리며 몬스터 미사일이라고도 불립니다. 탄두 중량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비해서 9톤의 거대한 탄두를 운반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가진 이 발사체인데요. 이것은 아시아의 두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국에 대해 얘기하자면 한국은 과거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체 방위 전략에서 일본과 한국이 일정 거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미사일의 탄도 운반량도 제한되었습니다. 1979년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 중아, 너의 미사일은 180km만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너의 탄두는 500kg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현무5를 보면 그의 많은 성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추정하면 3000km까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무게는 B에서 9톤, 즉 8000kg에서 9000kg입니다. 원래는 500kg만 가능했던 것이므로 그의 타격력은 매우 크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완화되었을까요? 미국은 2021년 5월에 한국이 개발한 모든 미사일에 대한, 즉 사거리와 탄두 무게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침 해제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력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무 미사일의 최종 낙하 시속도가 10마치라고 말하는데 현재로서는 5에서 10마치의 미사일은 초고속 비행체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면을 뚫는 벙커버스터는 예전부터 개발되었지만 100m까지 파낼 수 있으므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것은 현재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관련하여 미사일의 사거리와 자체적인 폭발 능력 등을 완화한 것은 이 지역 전체의 군사 균형이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은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현무 시리즈를 1, 2, 3, 4, 5로 개발해왔고 이제 이번에는 실제로 현무5가 양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70기씩 생산됩니다. 1년에 만약 그것이 8터부터 9톤의 폭탄 70기라면 군사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이 북한을 타격할 때 3000km의 사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대한 공격인지는 명확합니다. 물론 언젠가 한국이 얼굴을 돌리면 일본도 공격당할 수 있겠지만 3000km까지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서안까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사실 현무5와 ICBM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5와 달리 ICBM은 발사된 후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타격 목표 지점에 다시 대기권 재돌입 재진입을 하는 미사일입니다. 이에 ICBM 관련 뉴스를 보면 대기권 재돌입 또는 재진입 기술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미니트맨의 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을 보면 1단계 부스터 작동 이후 발사 후 약 60초 후 2단 부스터가 작동, 120초 후 3단 부스터 작동, 180초 후 탄도체가 로켓에서 분리되며 대기권 밖에서 재돌입체와 체프, 디코이를 방향 제어용 노즐과 자세 제어용 노즐에서 가스가 분출되며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한국 역시 최근 지상 부유 시험을 통해 시험 검증을 통과한 그 기술이죠. 그리고 탄두가 회전을 하며 추진력을 얻고 재돌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돌입 기술은 ICBM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북한조차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고난도의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현무와 고체 연료 개발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과 중국이 보유한 ICBM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바로 GBI로 불리는 탄도 요격 미사일인데요. GBI는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즉,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할 필요가 없기에 고체연료 추진 체계, 요격 시스템, 고중량 탄두 탑재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ICBM의 핵탄두가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의 속도는 마하 25터부터 30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지상 무기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해서 미국은 대기권 밖에서 탄두가 낙하하기 전에 파괴하려 하는데 이것에 쓰이는 미사일을 GBI라고 부르고 요격 탄두를 대기권 충돌요 격체 Exoatmospheric Kill Vehicle EKV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고체연료 발사시험 성공과 현무 LSAM의 개발로 인해 사실상 GBI에 필요한 모든 제반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차일로에서 발사된 GBI는 지상으로부터 적 탄도탄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토대로 탑재된 센서를 작동, 적을 식별하는데요. 이후 최적의 시점에서 요격체 EKV를 사출하고 사출된 요격체는 장착된 적외선 센서로 적 탄두를 관측해가며 추격, 격파합니다. GBI의 핵심인 요격체는
EKV LSAM의 요격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격 체계답게 미사일 추적 방식이 가장 핵심인데 한국은 전 세계에 5개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용 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 보유국으로 중국과 일본, 북한도 가지지 못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국가입니다. 한국 강소기업 열세 시스템즈는 한국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 유도 무기 체계와 한국 강소기업 열세 시스템즈는 한국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 유도 무기 체계와 관측강비의 적외선 센서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모든 물체는 고유의 열을 발산합니다. 특히나 항공기와 로켓은 3000도에서 수만 도에까지 이르는 높은 열을 내뿜습니다. 물체에서 발산되는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고 영상 정보로 제공해주는 센서가 적외선 검출기인데요. 적외선 검출기는 빛이 없는 야간, 안개 및 연기 등 연무, 악천후 그리고 원거리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적외선 센서의 정확도와 선명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주변 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전문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KMPR 체계입니다. 즉,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수단인데요.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공격은 방어에 비교해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반면 방어는 공격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KMPR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현무미사일로 최근 남세규 전 ADD 소장은 한국형 삼축체계를 확장해 북핵에 버금가는 미사일 1만 발을 양탄, 한국이 고위력 한도탄 등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사시 수십 발을 수십 회에 걸쳐 일제 사격 사브하게 되면 핵과 버금가는 유사한 수준의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1만 발까지 늘리는데 필요한 예상 경비는 약 20조 원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지만 한국이 현재 국제기관과 맺은 조약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만약 한국이 국제 제재를 받으며 핵무장을 강제할 시 최소 GDP의 2% 이상이 줄어들 것이고 연간 40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독자 핵개발의 버금가는 1만 양탄 2만 양탄 계획을 통해 안보와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무미사일의 개발은 우리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콜론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목소리로 현무가 가져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들은 더한 것도 개발하면서 말이죠. 북중일이 비판하고 있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무미사일이 개발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눈물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ADO 연구원 한 명이 숨진 슬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순직한 연구원은 60대로 현무 등 주요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애국자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의 국방력과 군사산업이 발전해왔고 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연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가족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격용 무기를 우리는 더욱 개발하고 양산해야 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 로켓 역사의 새 주인공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이런 기회도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개입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을 돌며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미국과 독일, 영국의 대공미사일을 받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이를 지원해준 나라에 전력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꼽을 수 있는데요. 미국은 항공모함에 탑재할 미사일이 모자라 몇 년 후엔 원거리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 최강국, 지구방위군이라 불리던 미국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천조국 미국에 생긴 미사일 전력 공백과 이 기회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독일의 IRIS-T SLM 미사일 등 서방제 첨단 대공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빠르게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거둔 승전보와는 달리 후방과 민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불안감도 점점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러시아는 폭격기와 이동식 발사대 TEL을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 각지에 적게는 수십 발에서 많게는 100여 발씩 말 그대로 퍼붓고 있습니다. 이 가공할 공세에 전선 후방의 민간인과 민간 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서방 각국에 대공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과 서방은 스타스트릭, 스팅어 등의 맨패즈를 시작으로 여러 대공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이 사용할 미사일이 부족해지는 현상, 전력상 큰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회사는 단 한 곳입니다. 바로 6월 21일 RTX로 사명을 변경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레이세언 테크놀로지스인데요. 레이시온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처럼 완제품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기업은 아니기에 인지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항공기 엔진부터 스탠다드 미사일, 레이더까지 2021년 기준 미 정부에 납품하는 국방 매출 기준 세계 2위, 민간 사업을 포함한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의 초거대 군수 기업입니다. 이들은 통정 SM 시리즈로 불리는 각종 함대공 유도탄,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사용한 SM-2, SM-3, SM-6 등의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굴지의 기업인데요. 이렇게 미국이 함대공 유도탄을 전부 레이시온에 맡겨버리자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도 연합훈련 및 유사시에 미국으로부터 미사일을 공급받기 위해 레이시온제 스탠다드 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기에 미국을 혈맹으로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족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냉전 이후의 세계적인 군축 기조에 따라 덩달아 레이시온의 미사일 생산량은 떨어지고 QC, 품질 관리에도 이상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SM-2 불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에서도 SM-2 미사일의 불발 때문에 환불 내지는 수리, 교환을 요구했으나 레이시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수익성이 악화하여 경영 한계에 도달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요구를 해왔기에 한국의 요구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차기 함대공 미사일인 SM-6을 레이시온이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마땅한 대체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미 해군의 오판은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는데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SM-6 미사일은 총 500여 기로 수출 물량은 엄두도 못 내고 미 해군에 조달해야 할 1,800발에도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생산량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RTX 측에서는 연간 125발 수준의 생산력을 확보해 2026년까지 연간 200발을 생산하겠다고 미 해군에 약속했으나 미군 측은 여전히 레이시온을 못 믿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이센스를 풀어 한국과 같은 생산 역량이 뛰어난 나라에 발주를 맡기기엔 기술 유출은 물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미 해군은 상당히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구형 SM-2 미사일은 불량도 불량이거니와 미국의 가상적국인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규모의 대함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레이시온이 보인 빈틈을 두고 한국이 세계 미사일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란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미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의 부족은 함대의 방어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공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것은 함대의 방어망에 구멍이 뚫린다는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 PAC-3를 함정에서 시험 발사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서 돌발 변수가 더 튀어나오는데 이 지대공 미사일 PAC-3의 재고와 생산량은 안정적이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대공 미사일의 생산량 역시 부족해진 것인데요. 미국의 대공 미사일 부족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키는 주한미군의 주요 대공화기 중 하나가 PAC-3이며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로 약속된 미 7함대 역시 함대공 미사일이 부족할 경우 전력이 저하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야 기존 전력도 탄탄한 데다 미국의 보호막 없이 충분히 버틸만 하지만 상황이 전혀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인데요. 현재 중국의 침공 위협에 노출된 대만은 자력으로는 국가의 안위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연이은 참패로 중국 역시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중국의 실질적인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 내 싱크탱크의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수년 내 동북아 패권을 두고 큰 전쟁이 대만에서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둥펑 11, 15, 16, 17호와 같은 탄도미사일 1200여 기와 PL-191 같은 초대형 방사포 전력을 준비 중인데요. 아직 방호막이 완성되지 않은 대만으로선 이를 단독으로 막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이 전시에 대만의 방공망을 보완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미사일 공급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연간 생산량 500발의 3MSE를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 중입니다. 미 해군의 수직발사관인 MK-41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수직발사관의 인터페이스를 개량하고 이지스함의 레이더와 3MSE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동시키는 작업을 수행 중인데요. 사실상 시험 발사만 잘 마무리되면 곧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PAC-3MSE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체계의 끝판왕격인 미사일로 길이 5.2m, 직경 300mm, 무게 315kg에 최대 속도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90km로 SM-6에 비해 여러모로 뒤처지지만 최대 30km 고도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급한 대로 미 해군이 쓸 물량을 댈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생산량의 최대치, 그러니까 연 550발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계산이 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우크라이나에서 수십 발의 패트리 어트 미사일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PAC-3MSE라고 재고가 충분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미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해군의 최신의 함정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이 SM-6이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에 납품할 SM-6도 공급하지 못해 쩔쩔매는 레이시온사. 한국에 충분히 납품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SM-6가 생산될 날만 기다리며 쩔쩔매야 하는 것일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오래전부터 마치 이런 일을 예견했다는 듯 대체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용 함대공 유도탄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7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만든 우리의 미니 이지스함에 국산 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한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꾸려진 연구개발 예산만 3,306억 원이며 양산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총 6,900억 원. 방위사업청은 해궁을 2030년까지 완성하여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구축함에는 레이시온의 SM-2 항공기 요격용나 SM-6 항공기 순항유도탄 요격용 탑재했는데요. 전술했듯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9년 동안 발사한 36발 중 11발이 불발하거나 명중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만약 국내 기술로 KDDX 전투체계에서 발사할 함대공 유도탄 11을 확보한다면 대공 위협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해 구축함의 생존 확률을 강화하고 국내 유도탄 개발 기술 축적과 일자리 창출 외에도 무기체계를 국외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유지 보수 등 제약이나 국내에서 개발 양산되는 함정과 연동 문제 등에도 이바지하는 등 일석사조, 일석오조의 효과를 얻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산 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장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에는 해궁이라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개발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안정적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의 개발, 지금까지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계획이 방위사업청의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엔 레이시온제 미사일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미사일 재고와 전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과 같은 후발주자가 현재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처럼 놀라운 일인데요. 함대공 미사일의 독자 개발과 생산은 곧 다가올 양안 전쟁에서 그리고 꾸준히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잠재적인 주적 일본까지 대한민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적인 무장 옵션이 될 것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서방 선박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일삼으며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들 비롯한 각국 군함들이 흥해의 앞바다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홍해로 출격했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후티 반군의 공격에 반격은커녕 최대 속력으로 도주하며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중동까지 퍼져나간 한국 방산이 후티 반군에 대한 강철 제재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과 비교되며 일본의 높은 콧대가 부러져 나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최근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현재 흥해 근방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 중인 눈치 싸움에서 미국이 지나친 반응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미군이 후티 반군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는 식의 강경 대응을 통해 후티 반군을 자극하지 않기를, 사우디는 후티 반군을 건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키며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사우디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목인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세계 물류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미국은 후티 반군의 행동에 분노하며 직접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 본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리겠다고 선언하며 대규모 병력을 이동, 흥해 주변을 압박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우디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미국의 공격에 가장 큰 환호를 보내야 할 곳은 사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후티 반군과의 악연을 생각해보면 사우디의 이번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2015년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이 순위파 예멘 정부의 반기를 들었는데요. 같은 시아파인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지했고 순위파인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와 더불어 예멘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멘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과 예멘 반군의 소규모 국지전으로 시작되었던 내전은 점차 아랍 세계 전역을 둘로 갈라놓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의 정파 간 갈등으로 번졌죠. 그리고 그 첨예한 갈등 속에서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사우디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ARAMCO의 원유 시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저장고 두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따 원유 시설의 공격은 시작이었고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원유 시설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라스 알타누라와 라비그 정유소, 얀부, 지잔에 위치한 원유 시설도 공격받으며 사우디의 아픈 부분을 후티가 찌른 것입니다. 사우디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사우디는 공군 병력을 투입해 후티 반군 거점 시설을 공격하며 장장 9년에 걸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와 후티는 도지키기 어려운 강을 건너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같은 철천지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돌연 후티의 편을 들며 미국의 개입을 자제해달라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이 나선다면 사우디는 굳이 병력과 자원을 소모할 필요 없이 목에 걸린 가시 같았던 후티 반군을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의 개입을 막은 사우디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사우디의 진짜 속내는 다른 쪽이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향해 강력한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공군을 동해 타격한 것이 아니라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를 이용해 후티 반군 거점 지역을 공격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우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는 후티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 비밀리에 육군을 동원, 후티 반군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다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다 지역에 도착한 사우디는 MLRS를 이용해 수십 발의 포탄을 발사, 후티 반군의 거점을 초토화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의 궤적을 역산해본 결과 사다 지역에 후티 반군의 거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확인하자마자 사우디가 바로 행동에 나선 것인데요. 알고 보니 사우디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후티 반군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막아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남의 나라 전쟁이기에 후티 반군을 완전히 섬멸하려 할 리도 없고 이번 전쟁을 미국에게 맡기면 중동의 패자라는 사우디의 명예도 잃게 되기에 미국을 배제하고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선 사우디가 가장 먼저 사용한 무기가 바로 한국에서 도입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죠. 사우디는 지난해 K239 천무를 극길이에 수입해 육군에 배치를 완료했었습니다. 자국 국방부 페이지를 통해 사우디 파야드 총참모장이 사우디 육군 천무 운용 부대들 방문하며 배치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영상 속에 등장한 파야드 총참모장은 천무들 살펴보고 천무 운용병들을 직접 만나보며 천무들 대내외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원래 사우디가 천무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기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신무기를 도입했지만
계약 대상자가 한화라는 것만 알려져 실제 어떤 무기를 사우디가 수입했는지 많은 군사 관계자가 궁금해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 총참모장이 직접 나서 사우디가 천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사우디가 천무를 수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시에 대량의 천무 탄약을 공급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군용 탄약 제조업체인 풍사는 4억 6천만 리알, 한화로 약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 계약을 사우디와 체결했었습니다. 사우디가 MLRS 부대를 본격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시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을 격렬하겠다는 선전포고 격의 공격에서 천무가 사용되며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일반적인 MLRS는 정확도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량의 화력을 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K239는 위성항법 시스템과 관성항법 시스템을 탑재해 정밀 타격도 가능한 MLRS인데요. 게릴라전을 펼치며 소탕하러 나서면 수어버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후티 반군을 제압하는 데 있어 안성맞춤인 무기입니다. 최소한의 탄약으로 핵심 지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0mm 유도탄을 단 연발로 12발까지 쓸 수 있고 130mm 포드 POD 화탄은 1개 포드에 20발씩 총 40발을 일제히 투사할 수 있어 화력면에서도 화끈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을 이용해 최대 수백 킴 떨어진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죠.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290km라고 밝혀졌는데요. 사우디에도 KTSSM이 수출되어 동일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응 속도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물어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MLRS M270의 경우 사격 반응 시간이 93초인 것에 비해 천무는 사격 반응 시간이 16초에 불과해 엄청난 속도로 포탄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시속 80km에 달하는 기동성을 자랑하는 것 역시 천무가 MLRS 시장에서 최강의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평가들 들으며 천무 MLRS는 많은 국가의 원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천무를 도입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을 상대로 위험천만한 고개들 펼친 후티 반군을 한국 무기를 이용해 제대로 제압하며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첫 데뷔를 무사히 마친 MLRS의 위력에 후티 반군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탑지조차 하지 못하는 거리에서 날아오는 천무 미사일의 폭격에 후티 반군이 가진 무기로 전혀 대응을 할 수 없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상황이죠. 그런데 후티 반군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우디의 천무의 공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선박은 모두 공격하겠다고 밝히며 무차별 공격을 감행할 무렵 일본 기업이 소유한 갤럭시 리더 호가 후티 반군에 납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니폰 유센이라는 기업이 소유한 갤럭시 리더는 홍해들 오간 횟수만 560차례에 이들 정도로 대규모 물동량을 운반하는데 득화된 선박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 선박입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갤럭시 리더들 납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자위대를 파견해 갤럭시 리더를 후티 반군의 손에서 구출해 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해상 자위대들 동원하면 후티 반군으로부터 납포된 선박을 되찾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후티 반군도 생각이 있다면 해상 자위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 계획에는 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후티 반군이 해상 자위대 호위함을 보자마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해상자위대의 입장에선 다행히도 탄도미사일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케보노들 타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탄도미사일이 호위함을 향해 발사했다는 사실을 일본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위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미군에서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로 자위대 호위함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자 그제서야 최대 속도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정규군도 아닌 게릴라군 세력에 의해 일본 자위대의 호위함이 박살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탄도 미사일 정보들 입수하고 타격 지점으로부터 재빨리 벗어났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후 NHK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망신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타격도 하지 못하고 후티 반군에게 꼼짝없이 당한 것이죠. 반면 사우디는 한국 무기의 도움으로 후티 반군의 거점을 제압했다는 승전보를 전했기에 일본이 받은 충격은 2배가 되었습니다. 방산 수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하며 자신들도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고 선언했었지만 실전을 통해 일본 무기의 실체가 들통나고 말았기 때문이죠. 천무가 최초로 실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덕분에 한국 무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이 유럽, 중동을 넘어 K9과 같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들불같이 부동산 위기가 감지되며 중국인들이 시위 등 폭동기미를 보입니다. 여기에 금주 중국의 비구이 위안이 64조 원, 지금 불능 사태에 빠진 데 이어 형다까지 파산 신청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격하게 중국에서 사태가 막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디폴트에 빠져 중국 부동산 업계 위기에 진앙이 된 부동산 개발업체 형다에버그란데가 17일자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헝다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도 재무재정 문제가 특히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선상가상으로 형다 측은 파산 청원서에서 홍콩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형다 주식은 지난해 3월 이후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기도 한데 이것이 실제 중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의 경제분석기관에서는 이번 중국의 위기가 2008년 미국의 리먼금 충격이 예상되며 자칫 전 세계로 위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또한 이번 중국 사태 이후에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조차 심각한 부동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아파트 매입은 물론이고 토지 매입도 닥치는 대로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근본적으로 중국의 위기가 왔으며 이번 사태가 한국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중국에서 현재 부동산 위기를 떠오르게 한 것은 중국에서 드디어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 회사의 부실입니다. 현재는 헝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거의 대부분 회사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현재 헝다는 약 2조 위만 원화로 약 350조 원의 부실한 대출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파산 위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계유일하는 헝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3위 부동산 업계들의 부채를 조사해보니 많은 기업들이 1조 위만 원화로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만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다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형다그룹의 부실 채권은 물론 중국 부동산 기업의 부실 채권이 눈덩이처럼 물어났는가라면 중국 은행들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건설업 등의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준 것도 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중국인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업계가 중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당겼고 이자로는 중국인들의 아파트 쇼핑이 영향을 끼친 것이죠. 중국 당국은 이러한 심각함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는 지금까지 수출을 비롯해 각종 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진작시켜왔습니다만 이제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랐으며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서서히 탈중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중국 지방에서 일자리를 책임져 오던 외국 기업들도 더욱더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중국이 과거 세계의 공장이었던 장점이 쇠퇴하며 탈중국을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삼성중공업은 중국 닝보에서 철수를 결정했는데 수년 전 삼성모바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에서 삼성중공업 천수를 반대하고 있으며 나가려면 충분한 보상을 하고 나가라며 시위가 벌어진 것이죠. 수년 전 삼성모바일이 텐진에서 철수했을 때에는 근속 연수에 따라 갤럭시나 A80 등 당시 신제품 등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아름답게 중국을 떠난 기업이라며 침송하던 현지 언론도 이제는 삼성중공업이 몇 달치 봉급만 지급하며 나가려 한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며 외국 기업에 기대고 있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에서는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기지를 이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우선은 인건비도 비싸고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LG나 SK 같은 배터리 기업들은 그럼 왜 중국에 수조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느냐고 합니다만 그것은 중국 지방정부가 상상을 초월한 매우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 기업에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LG OLED TV 생산 공장 같은 경우 광저우시에서 세금 감면을 비롯한 파격 혜택을 내세워 LG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지방마다 탈중국하려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는 외국 기업 유지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삼성중공업같이 일단 떠나면 최소 수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필사적입니다. 사실 시진핑의 중앙정부가 한한령만 내리지 않는다면 한국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하긴 나쁘지만습니다. 다만 시진핑 중앙정부가 한번 결정을 내리는 순간 지방정부는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탈중국은 가속화되며 실업자가 늘어나 중국 경제 성장률은 급 저하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 당국은 건설 인프라 확충 등으로 중국 경제를 부양시키는 정책은 여전히 지속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중국 전역에 고속철을 깔거나 각종 지방정부의 부통산 프로젝트 등을 매우 크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전격 대규모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이를 중국 지방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니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책이 부동산을 부양하는 방향이니 중국 부동산 상승은 멈출 줄 몰랐고 국민들도 아파트 구매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분위기는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치는데요. 한국의 아파트나 토지까지도 구매에 가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인들의 토지 구매 노하우인데 국내 일부 매체는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점조직으로 수명해서 수십 명씩 뭉쳐서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이런 곳에도 적용되는데 한국에 있는 중국인 AMI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은 하나가 될 방법만을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차도 없이 하나의 시간만 존재하고 대만, 홍콩 등도 인정 하나는 하나의 국가여야 하는데 부동산 역시 혼자 살 수 없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구매해낸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방식은 사실 중국의 주된 부동산 구입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전 세계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으며 부동산을 폭등시킨 원인이기도 하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런 식으로 중국 자금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온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타운도 이런 식으로 때로 몰려든 중국의 부동산 구매 방식으로 인해서 밀려났습니다. 중국의 자금력이 대단한 것은 이렇게 여럿이 모여 부동산을 하나씩 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법적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하나 중국은 관시를 통해서 서로 자금을 조금씩 모아서 거대한 부동산을 구매하고 이익금을 나눕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에는 소위 아파트를 구매하는 중국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중국의 부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실제로 수십 명이 한 채를 사기 위해 달라붙어서 자금을 모았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나 청약 등도 한국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두 달라붙어 자금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분양이나 청약 등은 안전지대라 생각하나 가령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하면 안 될 게 없는 것이죠. 또한 중국인들도 이미 로또 분양이니 역세권 등 한국 부동산의 알짜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도 중국 세력에 의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 및 전 세계 유통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한국 부동산 쇼핑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그 기저에는 중국 은행들의 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은 전개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한국 부동산까지 욕심을 냈다가 결국에는 자국의 부실을 더한 셈이 되어 초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헝다 350조 파산 위기설이 나오자 신규 아파트 구매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재 헝다는 신규 아파트 분양을 기존가의 30% 박앤세일을 하고 있으나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쇼핑의 광풍이 십수년간 일어나는 중국에서는 처음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크게 놀랍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심상치만은 발언을 하는데 환군시보에서 중국 당국의 대변인은 정다 사태를 두고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다는데 그런 말이 반드시 정다그룹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중국 정부가 이들을 구제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파산이 구제화됩니다. 게다가 험다그룹은 시진핑의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한 장점인 계파의 상하이방이기 때문에 더욱 파산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들의 대출을 대부분은 중국 국영은행들에 모두 굴려 있기 때문에 국가은행이 파산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에 몰려 있는 자금들도 중국으로 빠르게 회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신규 주택 구매의 13 이상이 3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데 이들은 대중로만 집을 구매해왔으며 이들은 결국 중국의 부동산 폭락을 주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선은 중국 정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은행평가, 기관 등의 예상도 현재 두 가지 경우로 갈리면서 앞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그냥 헝다 그룹의 파산을 용인하고 부동산 대란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공동구유론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현재 시진핑 사상 강화와 각종 강력한 규제의 모습은 앞으로의 중국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헝다 파산이 용인되며 이것이 중국의 부동산 폭락과 전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개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헝다 사태 이후 미국 나스닥 등이 영향받으며 하락한 것도 이러한 것에 베팅하는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 중국 정부가 결국 헝다그룹은 살리고 대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면 중국 정부가 결국 헝다그룹은 살리고 대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는 시진핑 중심의 권력 구조의 연장을 위해서는 결국 헝다그룹이 파산으로 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제재로의 전환의 가속화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초긴축을 통해 국가 금융 건전성을 최대한 개선한다는 방향입니다. 아픈 곳은 도려내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이기에 강제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부동산 탐욕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결국 국가위기가 심각하게 오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것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험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